아니, 산산의 위력이 정말 이 정도였다고. 여기 일본의 한 재난 전문 기자가 산산이 상륙한 가고시마현에 취재를 왔다가 입이 떡 벌어진 채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는 과거 한 지질학자의 이야기를 토대로 이번 산산이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공포스러운 태풍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잘못하면 일본을 완전히 무너뜨릴 가능성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대체 이 재난 전문 기자는 어떤 이유로 이런 주장까지 하는 것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본의 한 언론사에서 재난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토 미사키라고 합니다. 요즘 저는 일본을 연일 타격하는 여러 재난 상황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일본의 소식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아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다들 기사나 뉴스를 통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최근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과 태풍 소식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 심각한 마음으로 글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걱정이 너무나 커서 밤에 정말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어요. 또한 겨우겨우 잠이 든다 해도 아침에 출근하면 매일같이 새로운 재난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이 같은 상황은 저를 정말 괴롭게 하고 있고요. 사실 기자로 일하다 보면 기사로 나가는 사건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식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언론사에서는 이러한 재해 상황 시 사망이나 중대한 부상을 동반한 사건은 즉각적으로 기사화를 하지만 그 외에 상대적으로 작은 사건들은 우선적으로 모은 후 기사로 낼 사건을 선별하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그러한 탓에 저는 비록 기사화는 되지 않은 일이라도 최근 재해와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알려지지 않은 크고 작은 인명피해들도 많았고요. 이러한 일들은 저의 마음을 정말 괴롭게 하는 일들 중 하나였는데요. 우선 지난 8일 미야자키의 규모 7.1 지진을 시작으로 약 100년 간격으로 일어나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에 대한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더니 이후 9일엔 일본 도쿄 서쪽 수도권 지역인 가나가와현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바로 하루 다음 날 발생했으며 또 바로 다음 날인 10일에는 일본 홋카이도 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6.8의 큰 지진이 연달아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뒤이어 도쿄 인근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연이어 또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찾아올 때가 된 게 아니냐는 공포가 일본 열도를 뒤덮기 시작하였죠. 아무리 일본에서 크고 작은 지진들이 많이 발생한다지만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연달아 발생하는 사례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게다가 일본뿐만 아니라 일본 인근의 대만과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도 규모 7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환태평양 조산 때, 즉 불의 고리가 꿈틀대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공포가 확산되었는데 이러한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 보도가 되면서 현재 일본 열도 전체에 큰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끊임없이 닥치는 재난 상황 탓에 하루 종일 정신없이 기사를 정리하고 녹초가 된 상태로 퇴근한 이후에도 저는 차마 긴장감이 가시질 않아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는데도 잠을 도저히 쉽게 못 들겠더라고요. 정말 일본에 무슨 큰일이 생길까 싶어서 말이죠. 최근 들어 그렇게 불안에 떨며 밤을 꼴딱 지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한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경우는 일단 한번 터지기만 하면 일본 역사상 가장 최악의 재난이었던 1700년대 호에이 대지진이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보다도 훨씬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진이므로 그 공포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공포 속에서 이제 심지어 태풍까지 연달아 일본을 강타하며 현재 일본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계속해서 심각한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여태 기자로 일하면서도 이렇게까지나 재해 소식을 자주 알려드려야 하는 상황은 정말 처음 겪는 것 같습니다. 매일 밤 잠에 들기 전 내일은 또 어떤 재해 소식을 전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며 잠에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기자로서 밝은 소식만을 전하고 싶은데 요즘엔 그럴 일이 거의 없거든요. 얼마 전부터는
제10호 태풍 산산이 남쪽에서부터 일본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소식을 처음 접한 건 일주일 전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그저 또 하나의 태풍일 뿐이라며 무심히 넘기는 듯 했지만 태풍이 점점 가까워지며 그 세력이 강력해진다는 예보가 나오자 분위기는 급변했죠. 기상청의 발표에 따르면 태풍 산산은 중심 기압 945헥토파스칼, 중심 북은 최대 풍속 초속 40m, 최대 순간 풍속 초속 60m에 달하는 매우 강력한 태풍이었는데 이 수치는 집채만한 파도를 일으키고 나무를 뿌리째 뽑아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실제 8월 24일에는 네덜란드 메펠의 한 주택가에서 산산과 비슷한 풍속의 토네이도가 불었는데 이때 주택과 나무가 통째로 뜯겨져 버렸고 주택의 지붕도 순식간에 벗겨져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토네이도를 풍속으로 환산하여 태풍으로 비유하면 매우 강 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강력한 위력이었죠. 그런데 이번 태풍 산산도 매우 강 수준으로 이러한 수준의 강도였는데 공교롭게도 태풍의 이동 경로는 일본을 향해 직격으로 날아온다는 일본 기상청의 발표가 있었고 전 세계 모든 기상청들 또한 이 태풍의 경로를 추적하며 일본 열도를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을 일제히 전했죠.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통탄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태풍이 일본 열도를 그대로 관통할 경우 그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 확실했고 우리 회의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게 되었죠. 예상 경로상 산산은 일본 가고시마 인근에 상륙한 뒤 이후 북동쪽으로 천천히 내륙을 관통하면서 일본 동부까지 도달하며 사실상 일본 대부분의 지역이 태풍의 영향을 받는 셈이었는데 스크린을 통해 태풍이 마치 일본 전역을 세심하게 둘러보듯 구석구석을 훑으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다 보니 정말 일본에 태어난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마저도 들더라고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사실 최근에 발생한 마리아, 암필 등 태풍 대6개가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은 비껴가고 모두 일본으로만 향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가장 강력한 산산마저도 또 한국만 싹 피해가고 일본을 관통한다고 하니 정말 이 나라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일본만 이토록 고통받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이번 태풍은 강하면서 동시에 움직임이 느린 탓에 매우 강한 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그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였는데요. 기상청에서는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려서 최대 400mm의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강풍뿐만 아니라 산사태, 침수, 하천 범람 등을 일으키며 막대한 피해를 일으킬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400mm면 한 달 내내 내리는 비의 양보다 하루 만에 쏟아지는 비의 양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일본은 태풍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나라이지만 이번처럼 모든 직원들이 공포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는데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 태풍이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사실 이번 태풍에 대해 특히 제가 공포를 느낀 이유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말씀드리는 것이 흐름상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공포스러웠지만 그것과 별개로 저는 또 저의 일을 해야만 하니 서둘러 현지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태풍이 향하고 있는 규슈 지방으로 향했어요. 제가 출발했을 시점엔 열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아직까진 평화로운 편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태풍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고시마현은 그동안 수많은 태풍의 피해를 겪어왔기에 주민들도 태풍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규슈 지방 근처에 다가갈 때쯤 되니 확실히 바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현지 주민들과의 인터뷰부터 시작했죠. 이번 태풍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제가 묻자 현지 어부인 타카하시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하더군요. 매년 태풍이 오지만 이번엔 특히 강력하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배들을 항구에 단단히 묶고 집 주변을 정리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가득하네요. 바다가 주는 은혜도 크지만 그만큼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니까요. 타카하시 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일본은 자연재해의 나라죠. 저주받은 땅이라고 불려도 무방할 만큼 태풍, 지진, 홍수 등 수많은 재해가 이 땅을 끊임없이 시험해왔고, 저 또한 기자로서 매번 재해 현장을 취재하며 느끼던 두려움과 무력감이 늘 머릿속 한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특히 수십 년간 계속해서 경고되어 온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의 가능성은 그 어떤 재해보다도 저에게 더 깊은 공포를 불러일으켜 왔는데, 아마 일본인들 대부분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 이번에 불어닥치는 태풍 산산도 난카이 대지진과 관련이 없지 않습니다. 난카이 트로프는 일본 열도의 남서쪽 해저에 위치한 거대한 해구로서 이곳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지진은 일본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지진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재앙이 현실화되기만 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지진 발생 이후 쓰나미가 무려 건물 10층 높이 이상으로 밀어닥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가옥은 수백만 채가 부서지고 사망자가 30만 명 이상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재앙은 수천조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며 일본의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데, 특히 지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 간접적인 피해까지 고려한다면 일본은 정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게 될 거예요. 주식은 모두 폭락하고 전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이나 기업들이 일본을 떠나가며 그 여파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될 거예요. 수천조의 피해라니 이 금액이 상상이 되시나요? 이를 전부 복구하려면 몇십 년의 세월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기록을 살펴보면 일본 내 지진의 빈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례적일 정도로 연이어 발생하는 지진들에 지질 전문가들도 적잖게 당황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잦은 지진 발생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지진의 전조 현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잦은 지진 발생뿐만 아니라 곧 말씀드릴 태풍과 지진에 대한 연관성도 결코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같은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일본의 일부 시민들이나 특히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일본을 탈출하려는 정황까지도 포착되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저보고 한국으로 도망가서 살자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이겠지만요. 아무튼 지진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언제 일어날지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재해가 바로 지진이라는 것이고, 정말 말 그대로 내일 일어날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일어날 수도 있으니 불안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지진 재해인 것인데요. 확실한 건 일본에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할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다 돋아요. 학자들은 이 무시무시한 난카이 대지진이 태평양 판과 필리핀의 판이 충돌하면서 축적된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될 때 발생할 것이라고만 예측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 발생 주기상 이제 곧 다가올 거라는 이야기만 할 뿐, 언제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치를 정확히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이 지진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해일과 연쇄 지진이 일본의 서쪽 해안 및 그 인근 지역 모두를 완전히 초토화하게 될 텐데, 이러한 위험성은 언제나 일본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타카하시 씨를 인터뷰한 뒤 지난번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취재하면서 만났던 지질학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재해입니다. 우리는 그저 대비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죠. 문제는 그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피해가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끔찍한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 지질학자의 말은 여전히 언제나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지질학자가 했던 다른 한마디가 문득 떠올랐고, 이는 제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어요. 그 지질학자는 강력한 태풍이 난카이 해구 바로 위를 지나갈 경우 해저 지형에 영향을 미쳐 태풍이 지진을 촉발할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갑자기 확 떠오르면서 소름이 돋는 게 아니겠어요? 즉 그의 말은 강력한 태풍이 난카이 해구 위를 지나갈 경우
난카이 대지진 발생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였는데 이번 태풍 산산의 경로는 정확히 난카이 해구 바로 위를 지나가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만약 이처럼 강력한 태풍이 해상에서 강한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면 이로 인해 해저에 쌓인 침전물이 이동하여 해저 지형의 변화를 일으키고 해저의 압력 상태까지 변화시킨다고 하였는데요. 이게 얼핏 듣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1년에 겨우 5cm씩 굉장히 미세하게 움직이는 해저 지형에는 아주 조금의 변화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난카이 해구같이 해저골짜기나 해구 같은 깊은 해저 지형에서는 침전물의 이동이 지질학적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도 했고요. 또한 강한 태풍은 해수면에 강력한 파동을 일으키게 되고 해저의 압력 상태를 변화시키게 되는데 만약 강한 태풍의 영향으로 해수면의 압력이 해저에 크게 전달되어 이로 인해 해양 지각의 변형이 조금이라도 일어난다면 이는 분명히 대지진을 촉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죠. 갑자기 그가 했던 이러한 말들이 떠오르면서 저는 정말 두렵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가고시마현의 바람은 점점 거세졌고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듯 내렸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져 야자수가 쓰러질 정도의 강풍과 함께 세찬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고 상점들은 전부 문을 닫고 거리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도 않았죠. 아니 돌아다닐 수가 없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네요. 저 또한 안전한 숙소로 서둘러 대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우 강상태로 접근한 태풍 산사는 가고시마현에 도달한 뒤 중심 부근에서 최대 순간 풍속 초속 70m까지 치솟은 상태로 매우 세찬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초속 70m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1초에 70m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강력한 바람이 가고시마현을 강타하고 있었죠. 이 정도 속도의 바람이라면 누구든지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무시무시한 속도이니 거리에 사람이 돌아다니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참고로 초속 40m 이상이면 주행 중인 트럭이 넘어지고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건축물의 지붕 덮개가 벗겨질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의 그 2배의 속도로 지금 태풍이 불어닥치는 중이었던 거예요. 숙소의 창문이 마치 뜯어져 나갈 듯이 세차게 흔들렸고 바람 소리가 방 안까지 울릴 정도로 거셌는데요. 저는 카메라를 켜고 방 안에서 바깥을 촬영하며 이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일본은 평소의 재해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찌되었건 이러한 강력한 재해 상황을 마주하다 보면 언제나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은 항상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 일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재해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오늘도 저를 많이 괴롭게 만듭니다. 저는 문득 한국의 상황이 떠올랐어요. 한반도는 일본과 달리 상대적으로 자연재해에 훨씬 덜 노출된 지역이잖아요. 재해 기사를 자주 쓰다 보면 자연스레 한국의 재해 소식도 자주 접하게 되는데 한반도는 일본 열도와 비교해 태풍의 경로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았고 지진의 위험도 훨씬 낮잖아요. 물론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도 크고 작은 지진들이 발생하긴 했다지만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과 같은 대규모 재앙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일본과는 상황 자체가 아예 다르죠. 또 가끔 한국의 뉴스를 보면 한국의 시민들은 늘 평온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진과 태풍에 항상 대비해야 하는 일본과 달리 그저 일상의 소소한 날씨 변화에 대한 소식이 주를 이루는 모습에 저는 그런 한국의 모습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매일같이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일본의 현실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러한 한국의 안정적인 환경이 너무나 부러웠고 일본의 현실이 굉장히 비참하게 느껴졌죠. 한국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경계가 일본처럼 날마다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는 곳에서 사람들은 자연의 위협을 딱히 상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자라며 늘 재난에 대비해온 저에게는 그런 것이 오히려 너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죠. 일본에게 있어 자연재해는 언제든지 곁에 다가올 수 있고
그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또다시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본은 한국과 달리 자연의 경고를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강하게 받는 곳이고, 일본은 그 경고 속에서 살아가며 대비하고 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어요. 태풍 산사는 이제 곧 일본 열도를 관통하듯 휘몰아치며 본격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일본은 다시 한번 자연의 위력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죠. 저는 불을 끄고 잠시 누워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아까 떠올렸던 지질학자의 말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난카이 대지진과 태풍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연결이 될 수 있다니, 그리고 만약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일본은 엄청난 재난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또 한 번 두려움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왜 일본은 한국처럼 안전지대에 있지 않고 정말 최악의 위치에 자리에 있는 걸까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어요. 만약 이번 태풍이 그 지질학자의 말처럼 난카이 해구에 영향을 미친다면 대지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재앙으로 다가올 거니까요. 진정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떠오르질 않았어요. 사실 그 지질학자의 말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대비하고 기다리는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기다리는 것만이 답일까요? 저는 기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태풍과 지진의 가능성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확실한 미래가 앞에 놓여 있었지만 자연의 경고에 귀 기울이고 사람들에게 그 위험을 알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크나큰 자연재해 없는 한국이 참 부러워지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은 과거에 지은 죄가 맞나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늘 이럴까요? 그래도 부디 이번 태풍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이게 정말 세계 최초라고요? 여기 영국의 한 여성이 한국을 방문하여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무려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라고 하는데요. 이 여성이 한국에서 보고 놀란 것은 심지어 영국의 BBC에서까지 다루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비라고 합니다. 저는 세계 각국의 문화나 흥미로운 이슈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또 화제가 된다 싶으면 실제로 그 나라에 방문해서 직접 영상을 촬영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하는데요. 여러 나라들을 소개하지만 특히 최근에는 한국과 관련된 콘텐츠가 영국에서 되게 조회수가 많이 터지기도 했고, 또 한국에 방문하며 겪은 놀라운 경험들을 한국인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올려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몇 년 사이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엄청난 관심이 생겼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우선 유튜버라는 직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유튜브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유튜브 작업이라는 것도 사실 엄청 고된 일이거든요. 주제 선정하려고 하루 종일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야 하고, 그런 다음 또 어떻게 해야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공들여 대본을 작성해야 하고, 그 다음은 또 영상을 재밌게 편집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목을 끌 수 있는 썸네일 제작까지 정말 해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 썸네일은 참 어려운 게, 영상에 아무리 노력과 시간을 들여도 썸네일이 시청자들에게 관심을 못 받게 되면 시청자들이 클릭을 안 해주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쏟아부은 영상의 조회수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이럴 때면 참 회의감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한시라도 최신 트렌드를 놓쳐선 안 되고, 또 긴장을 풀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답니다. 정신을 살짝이라도 놓고 있으면 아무래도 퀄리티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이라도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면 시청자들에게 외면받게 되고 경쟁자들에게 밀려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 어찌 보면 참 어렵고 냉혹한 세계가
이 유튜브의 세계랍니다. 아무튼 이렇다 보니 사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거의 하루 종일 페인처럼 유튜브 고민만 하고 인간관계도 거의 포기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게 또 이 유튜버라는 직업인데요. 물론 인기 연예인이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얼굴 자체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바로 이목을 끌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일반인들이 채널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고민이 동반되어야 한답니다. 아무튼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설명하려다 보니 의도치 않게 한탄이 좀 길어졌는데요. 하여간 저는 이 쉽지 않던 유튜브 활동을 이어오면서 얼마 전부터 놀라운 현상 하나를 발견했어요. 유튜버로 활동하려다 보면 최신 흐름이나 유행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야 하고 한시도 빠짐없이 신경을 바짝 쓰고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언제부턴가 갑자기 한류 열풍이 굉장히 거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관련 영상만 올렸다 하면 조회수가 다른 영상들에 비해 확실히 잘 나오기도 하고 또 한국에 관한 영상을 더 올려달라면서 힘내라고 슈퍼챗을 쏴주시는 분들도 훨씬 많고 그렇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다른 영상들은 엄청 고민을 하면서 콘텐츠 제작을 해야 그나마 성과가 잘 나오는데 한국 관련 영상은 그냥 한국이라는 주제 자체로 일단 먹히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물론 한국 영상도 대충 만들진 않고 열심히 만들긴 하지만 확실히 주제빨이라는 게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곤 했죠. 저만 해도 원래 구독자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는데 한국 덕을 톡톡히 봐서 구독자가 엄청 는 거거든요. 아마 그때가 정확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 공개되었을 때부터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번화가에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딱지치기를 하거나 설탕 뽑기를 하면서 놀 정도로 오징어 게임 열풍이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과 같은 K-드라마뿐만 아니라 K-팝이나 K-뷰티, 그리고 K-푸드와 같은 한국 문화들도 점점 더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한류 열풍이 유럽 전역을 뒤덮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저는 느꼈어요. 이 유행에 무조건 올라타야겠구나라고요. 그래서 그맘때부터 한국 관련된 영상을 만들면서 한국의 음식이나 한국의 가수, 한국의 드라마 등 한국 문화들을 소개하기 시작했고 그랬더니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덕분에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구독자가 몰리면서 저도 어느덧 100만 유튜버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과거에 정말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리면 한국의 문화 열풍이 저를 살려준 셈이나 다름없었고 그래서 항상 한국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과 고마운 마음이 크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국의 힘으로 유튜버로서 성장도 하고 활동도 열심히 해왔는데 그렇게 끊임없이 달려오다 보니 저에게도 번아웃이라는 게 오더군요. 구독자도 늘고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 신이 나는 것과는 별개로 날이 갈수록 체력적으로 힘이 드는 게 느껴졌고 제 몸에서는 저에게 잠깐 쉬어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만 같았죠. 저는 잠깐의 휴식이 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 그날 제 유튜브를 도와주는 친구 루시에게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답니다. 며칠 리프레시를 하러 여행을 떠나는 게 어떠냐고요. 사실 이런 생각은 이날 처음 한 것은 아닙니다. 루시에게 말을 꺼낸 적은 없지만 얼마 전부터 유튜브 활동에 지쳐 잠깐의 휴식기를 가지면서 여행을 좀 가볼까 하는 생각을 혼자서 늘 하고 있긴 했어요. 루시 또한 오랜 기간 저를 도우면서 지쳐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행지로 점 찍어둔 곳은 바로 한국이었죠. 루시와 함께 언젠가 한국에 가려고 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간 한국에 대한 컨텐츠로 덕을 많이 봤는데 아직 실제로 한국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루시는 한국어도 가능한 친구였어요. 얘는 저보다도 먼저 한류 열풍에 푹 빠져 있었던 애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휴식기에 겸사겸사 한국에 가서 콘텐츠로 쓸만한 한국의 모습도 찍고 휴식도 취하고 하면 정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물론 콘텐츠 같은 경우 당연히 일하러 가는 느낌보다는 부담 없이 한국을 둘러본다는 느낌으로 말이죠. 그렇게 저는 이러한 저의 생각을 이날 저녁 루시에게 말해봤는데 예상대로 루시는 흔쾌히 동의해 주었습니다. 긴 기간 작업으로 지쳐있기도 했겠지만
아무래도 한국이란 나라를 좋아하는 루시였다 보니 한국으로의 여행을 무척이나 반기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고민도 않고 바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답니다. 여행 날은 금세 다가왔고 루시와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싸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리고 피곤했는지 비행기에서 바로 골아 떨어졌죠. 그렇게 저희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인천공항이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훨씬 큰 것 같아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데 앞에 보이는 줄이 정말 끝도 없이 길게만 보이더라고요. 이대로면 한참 기다려야 할 것 같았는데 한국에서의 일정이 그리 길지 않아 한시가 소중했던 저희한테는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직원분들이 정말 기계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심사를 진행해 주신 덕분에 언제 그랬냐는 듯 줄이 빠르게 줄어들더니 어느새 우리 차례가 되어 순식간에 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공항에서 서울로 가려 하는데 순간적으로 택시를 탈 건지 지하철을 탈 건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루시와 의논 끝에 저희는 지하철을 타기로 했어요. 사실 영국에서 장거리 비행을 해서 피곤하다 보니 그냥 택시를 타고 편하게 호텔까지 갈까 싶기도 했는데 지하철이 뭔가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영상을 찍기에 좋은 소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공항에서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역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영국 지하철역에 비해 지하철역 내부가 너무나도 밝고 깨끗하더라고요. 영국의 지하철은 만들어진 지 오래된 역들이 많아서 한국 지하철처럼 이렇게 깔끔하다기보다는 어둡고 우중충해 늘 불쾌한 기분이 들곤 했거든요. 저는 바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예상하셨다시피 시청자들이 한국의 지하철 모습에 엄청나게 놀라워했어요. 얼마나 깨끗하면 지하철 바닥에 무슨 광이 다 난다며 영국의 우중충한 지하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한국 지하철에 대해 극찬을 하더군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플랫폼으로 내려왔는데 더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끝까지 유리문으로 다 막혀있지 뭐예요. 사실 영국의 지하철에는 스크린도어가 한국처럼 이렇게 잘 설치된 곳을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있는 곳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런던의 일부 지하철역에서만 있을 뿐이라 한국처럼 이러한 스크린도어가 생소해 보일 수밖에 없었죠. 시청자들이 채팅으로 놀랍다면서 동시에 의문을 표하기도 하더군요. 이렇게 스크린도어가 깔끔하게 설치된 곳은 영국은 물론 다른 유럽 국가들을 여행할 때도 본 적이 없는데 한국은 유럽보다 잘 살아서 그런 건가? 그건 아닐 텐데 왜 그러지? 하고 말이에요. 사실 런던 지하철은 추락시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도 사고지만 3궤조 노선으로 인해 감전사하는 사고 빈도가 훨씬 많아 스크린도어의 필요성이 오히려 한국보다 더욱 대두되는 편인데요. 참고로 3궤조 노선 혹은 서드레일 방식은 고압 전기가 흐르는 통로가 지면과 가까운 바닥에 있는 걸 말하는데 사람 혹은 동물이 실수로 밟으면 합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스크린도어가 꼭 필요한 게 바로 영국이나 유럽의 지하철인데요. 하지만 스크린도어를 한국의 지하철역들처럼 마음껏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시청자분들 중 똑똑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스크린도어가 없는 것은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스크린도어 설치에 가장 중요한 건 돈도 돈이지만 무엇보다 지하철 건축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무슨 말이냐면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것이 단순히 도어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천장 자체를 뜯어내서 아예 다시 건축하는 방식이거든요. 즉 자칫 잘못했다간 지하철역 자체가 폭삭 주저앉을 수 있는 큰 공사가 바로 이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다른 선진국들은 한국과 다르게 지하철의 역사가 매우 길어요. 한국은 지하철역이 길어봐야 3, 40년 전에 지어진 역들이 대부분이고 최근에 지어진 역들은 훨씬 더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역들이지만 미국이나 유럽, 특히 영국의 경우는 세계 최초로 1800년대 중반에 지하철을 개통했을 만큼
지하철역이 지어진 지가 엄청나게 오래되었거든요. 미국도 지어진 지 100년을 훌쩍 넘은 지하철역이 많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자칫 건설을 시도했다간 폭삭 무너질 수도 있고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노선 중 인적이 많은 역들에 한해 스크린도어를 일부 설치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스크린도어 대신 그냥 안전요원들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 할 뿐이죠. 아무튼 이런 한국의 스크린도어 시스템이라면 누군가 뛰어내리거나 다른 사람한테 밀려서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라이브 방송을 보던 시청자분들도 간혹 가다가 영국에서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을 본 적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잘 설치된 스크린도어는 처음 본다며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스크린도어라는 게 항상 보다 보면 참 당연하게 보이겠지만 외국인들 눈에는 꽤 신기해 보이는 거랍니다. 놀라움은 지하철을 타서도 계속되었죠. 한국 지하철 내부는 영국의 지하철에 비하여 무척이나 쾌적하고 깨끗한 분위기였고 영국처럼 꾀죄죄한 사람이 보이긴커녕 승객들 모두 멀끔하고 깔끔한 차림으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바깥에 날이 꽤 더웠는데 지하철 안은 에어컨 바람으로 마치 시원한 은행 안에서 편안하게 이동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시청자들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는데 화면만 보는 시청자들은 이 시원한 에어컨을 직접 느낄 수가 없으니 답답한 마음마저 들었죠. 아무튼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지하철을 타니 생각보다 저희는 금방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숙소는 동대문 근처에 있는 한 호텔로 잡았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짐을 풀고 우선 홍대로 갔어요. 홍대는 젊음의 열기와 다채로운 문화가 넘쳐나는 곳으로 알고 있었고 우리는 이곳에서 오늘 하루만큼은 그간의 모든 스트레스를 잊고 특별한 밤을 보내기로 했죠. 저는 홍대 거리에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네온 사인과 거리의 예술가들, 그리고 가득 찬 인파에 깜짝 놀랐어요. 길거리 공연자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는 모습은 마치 축제의 한 장면 같았답니다. 루시와 저는 여기 분위기 정말 대단하다며 감탄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놀라움과 함께 거리를 구경하다가 저희는 출출해져서 우선 허기를 좀 달래기로 했어요. 루시는 한국에서 유명한 치킨과 맥주, 즉 치맥을 즐겨보자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가까운 치킨집에 들어가 치킨을 주문하고 시원한 맥주와 함께 먹었죠. 저희는 반반 치킨이라는 것을 시켜보았는데 후라이드 치킨과 한국식 양념으로 버무려진 양념치킨이라는 것이 반반씩 섞여 있는 것이었어요. 후라이드 치킨도 물론 맛있었지만 저는 특히 양념치킨이 정말 새로우면서도 마음에 들었어요. 진한 양념 소스에 버무려진 양념치킨은 색깔부터 달랐는데 붉은 빛깔의 양념 소스가 치킨에 골고루 묻어 있어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달콤하고 매콤한 향이 어우러져 먹기도 전부터 식욕을 자극했죠. 그리고 양념치킨을 한 입 베어 물어봤더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속살은 야들야들했고 소스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것이 후라이드 치킨과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했는데 소스가 잘 배어들어 촉촉한 치킨은 제 입안 가득 큰 행복을 느끼게 해주었죠. 그리고 맥주는 그 맛을 더욱 돋워주었답니다. 그렇게 맛있게 치맥을 즐긴 후 거리로 나온 우리의 관심을 끈 것은 홍대의 다양한 클럽들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호기심이 생겨 발길을 멈추고 한 클럽을 방문하게 되었죠. 클럽 안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DJ가 틀어주는 음악에 맞춰 모두가 춤을 추고 있었어요. 루시와 저는 이런 에너지는 처음 느껴본다며 한국의 밤문화는 정말 놀랍다고 외쳤죠. 음악에 몸을 맡기고 춤을 추다 보니 우리는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답니다. 그러다 시간이 많이 늦어 어느덧 새벽 3시가 훌쩍 넘었더라고요. 비행기에서 잠을 하도 많이 자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도착 첫날이다 보니 아무리 젊은 혈기라도 피곤한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그렇게 저와 루시는 즐겁게 놀다가 이제 숙소로 가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늦었기에 택시를 잡으려고 했죠. 근데 루시가 미리 검색해서 알아봐 둔 게 있다며 자기를 따라와 보라고 하더라고요. 어딜 가냐고 했더니
한국에는 심야에도 버스가 다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를 더욱 놀라게 한 사실이 있었죠. 야간에 버스가 다니는 것도 신기한데 심지어 자율주행을 하는 무인버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믿기지가 않았는데 루시와 함께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정말 무인버스가 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두리번두리번거리며 버스에 올라탔는데 버스의 분위기도 영국 버스와는 많이 달랐어요. 일단 낮에 탔던 지하철처럼 깨끗하고 조용한 실내가 눈에 띄었고 이를 보니 한국은 어떤 대중교통이든 전부 다 깔끔하고 쾌적하게 잘 관리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웠던 점은 정말로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있는 운전석이었습니다. 진짜 기사님이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더라고요. 정말이지 너무 신기했어요. 운전석에 앉아있는 기사님은 그저 모니터만 주시하고 있었고 버스는 신기하게도 자동으로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장면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바로 라이브 방송을 켰고 금세 몰려든 시청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모두 경악했어요. 정말 미래 세계에서나 가능할 법한 광경이 현재 시점에 눈앞에서 이뤄지고 있다니 모두가 놀라워하며 신기해했죠. 저 또한 놀란 건 마찬가지였고 편안히 앉아 계신 기사님 옆에서 몇 가지 질문도 드려봤어요. 물론 통역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루시가 옆에서 도와줬답니다. 참고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영국의 BBC에서 이미 이 한국의 야간 자율주행 버스에 대해 취재를 한 적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기사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영화 속에서나 가능했던 기술이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자신도 아직 쉽게 믿겨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자율주행 기술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비해 자신이 이렇게 따로 앉아 있는 것인데 이것도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안전성이 보장되면 곧 기사 없이도 운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2024년까지 안정기를 거치고 이후에 서울시 외곽까지 구간을 확대하고 나중에는 지방까지 더 많이 확대해서 운행할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지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자율주행이 서울의 교통 문제 해결의 완벽한 해결책이라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특히 밤에는 버스를 운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자율주행 버스들이 그 빈자리를 메울 수가 있을 것이고 야간 버스 운전 기사의 피로나 졸음 등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저희는 자동으로 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기사님의 설명을 흥미롭게 들었어요. 그리고 직접 타보니 버스의 승차감은 일반 버스만큼 참 편안했습니다. 또 늦은 밤에 버스를 탄 승객들은 이러한 자율주행 버스에 대해 불안해하는 느낌 없이 안락하게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을 하거나 창문에 기대어 잠깐 동안 자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칫 위험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꺼려질 법도 한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도입하여 운행하는 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이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한 믿음에 부응하듯 버스는 도로 위의 다른 차량들과 보행자들을 완벽하게 인식하여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를 지켜보던 제 구독자들 전부가 깜짝 놀랐음은 물론이고 저와 루시 또한 입이 떡 벌어진 채 이러한 신기한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버스가 움직이는 동안 우리는 서울의 야경을 감상할 수도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영국에서는 밤이 되면 길거리가 한산해지고 사람이 거의 없어져요. 특히 이렇게 심야 버스가 운행하는 시간대에는 더더욱 말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 시간이 이렇게 많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밝고 활기찬 한국의 밤거리와 길거리 시민들의 모습은 한국의 좋은 치안을 상징하는 듯했고 이 정도로 밤에도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니 당연히 야간 버스에 대한 수요도 많을 수밖에 없겠구나 싶으면서 그게 이러한 자율주행 버스의 도입까지도 나아가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영국은 심야에 버스가 다닐 필요가 크게 없긴 하죠. 애초에 사람이 밤에 안 다니니 버스에 대한 수요도 거의 없을 테니까요. 기사님 말씀으로는 이미 기술 발전에 큰 비용을 지출했지만 아직 완벽해지기까지는 여전히 먼 길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거리에는 강아지, 어린이,
날씨 등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며 기술은 아직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했다고 하더군요. 기사님께선 이러한 무인 버스가 도시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인프라인 것은 확실하지만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셨죠. 하지만 인류는 늘 그랬듯 이 모든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언젠가는 또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선두에 서서 이렇게 첫 출발을 끊어 모범적으로 자율주행의 길을 열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와 루시는 그렇게 놀랍고도 신기했던 경험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요. 저는 숙소에 와서도 자율주행 버스에 대한 여운이 많이 남았는지 잠이 오질 않아서 바로 자지 않고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관련 내용을 더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놀라운 사업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서울시에서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드론 택시도 시범 운행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이를 택시로서의 용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 상품으로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앞서 서울시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이미 드론 택시 비행 실증에 나선 바 있는데 쌀가마니 여러 개를 실은 드론 택시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마포대교 일대를 문제없이 비행했고 안전 문제로 사람 대신 쌀가마니가 탑승했지만 아무튼 이는 성공적으로 드론 택시 운행에 첫 발을 뗀 셈이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유인 조종사가 실제로 운행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1시간 정도 소요되던 출퇴근길은 무려 20분 만에 갈 수 있다고 하고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는 단 12분이면 도착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용하는 비용이 엄청 비싸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조종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11만 원 정도로 조금 비싸지만 자율주행이 완전히 적용되는 시점이 되면 몇만 원 수준으로 장거리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리를 대충 계산해보니 한국의 대도시인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하늘을 이용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시대도 곧 오지 않을까 싶더군요. 어릴 적에 누구나 상상해본 하늘을 나는 택시를 진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이 드론 택시가 상용화되면 바로 또 한국부터 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율주행 운전만 해도 상상 속 이야기로만 여겨졌지만 이제 곧 드론 택시가 하늘을 활보하는 세상이 온다니 한국 분들께서 자주 쓰시는 표현으로 정말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봤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현실이 되는 일이 이제 정말 머지않았다니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무척 설레고 기다려지는군요. 아무튼 숙소에 돌아와 찾아본 이러한 자료들에 저는 또 한 번 무척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와 루시는 이날 야간 자율주행 버스를 경험하며 나름대로 콘텐츠도 제작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본래 계획이었던 한국 여행도 재밌게 즐기게 되었어요. 한국은 굉장히 볼거리가 많고 맛있는 음식도 다양한 것이 정말 마음에 쏙 드는 나라였고 저는 왜 요즘 한류 열풍이 전 세계에 불어닥친 건지 바로 실감할 수 있었답니다. 저희는 며칠간 한국을 둘러보며 훌륭한 시민의식과 여러 편리한 인프라,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시스템 등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었고 영국도 새로운 기술이나 인프라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활발히 해서 이렇게 한국처럼 잘 갖춰진 선진 시스템을 앞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한국에 와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다방면을 소개하면서 유튜브 활동을 이어나갈 생각이에요. 그렇게 한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정신없이 여행도 하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덧 영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어요. 정작 영국으로 돌아오니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정말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타거나 밤에 바깥에 나갈 일이 있을 때 말이에요. 한국을 직접 겪고 나니 한국에 사는 분들이 참 부러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다음에 곧 또 한국을 방문해야겠어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저도 그동안 열심히 유튜브 활동하면서 지내고 있을게요. 곧 찾아뵈면 그때 또 사연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 관련 콘텐츠로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얻고 많은 구독자를 확보했다는 영국 유튜버 IBC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IBC는 휴가차 한국에 왔다가 특히 한국의 야간 자율주행 버스에 대해 많이 놀란 것 같고 추후 상용화될 드론 택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모습인데요.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유튜브에서 한국 소개에 힘입은 IBC의 성공, 그리고 한국의 세계를 선도하는 놀라운 기술 발전에 대해 많은 외국인들의 칭찬이 자자한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뿌듯해지는데요.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